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수해 피해 특별 재난지역 검토를 비롯한 수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택 전화 지시 등 정부의 재난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수해 현장을 찾아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경찰 장악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치안을 볼모로 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 작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집중호우 사태로 첫 검증대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과 국민의힘의 주요 비대위 출범, 이재명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당권 레이스 등 여야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있다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난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위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수해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폭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논의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의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정은 논의를 통해 우선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 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에 가입한 침수 피해 차량 차주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밤샘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통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고 지적하고 재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11번째 인사 임명을 강행한 건데 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이루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치안 공백 우려에 경찰 수장 자리를 더는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전해집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형 금융위원장 등에 이어 윤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의 옹고집과 경찰 장악을 이루겠다는 오만한 욕심을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윤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류삼영 총장을 대기 발령시킨 배후에 자신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격 사유가 없는 윤 청장을 두고 국정 흔들기를 했다고 반격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민주당을 향해 치안과 민생을 정쟁 도구로 삼는 비상식적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도록 상황을 만들어놨다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가라앉는가 싶었던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으로 재점화되면서 김순호 경찰국장 등 경찰국 관련 인사들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접촉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대표가 소속 정당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또다시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남부지법에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대 반지에 눈먼 사람들이 폭우로 심려가 큰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건데 집권 여당 대표가 소속 정당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만날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예고한 오는 13일 기자회견 이전에 주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가 한 번은 만나지 않겠냐는 전망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의 성격과 기한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비대위의 성격을 놓고는 실무형과 혁신형, 기한을 놓고는 2개월과 5개월 등 의견이 분분한데 주 비대위원장은 혁신형과 5개월 이상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 측은 2개월 실무형 비대위 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박 7일간의 폴란드, 루마니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데요. 루마니아에서 김 의장은 K방산세일즈와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등 전방위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에 루마니아 측은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하원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 이온 마르첼 치올라쿠 하원 의장을 만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한 김 의장은 루마니아로부터 명확한 지지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김 의장의 유치 전에 내년 5월부터 연립정부 총리로 내정된 치올라쿠 하원 의장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의 2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에 있어 한국과 루마니아, 미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도 이뤄냈습니다. 원전의 보수,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루마니아가 함께 힘을 모아서 SMR을 건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국 지도자들이 아주 같은 마음으로 추진하는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치올라쿠 하원 의장은 한국, 루마니아, 미국 3각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인프라, 보건 사업에 한국이 적극 투자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루마니아는 2026년까지 EU 경제회복기금 300억 유로, 원화로 약 40조 원을 지원받아 인프라, 보건의료 부분 등에 투자할 계획인데 김 의장은 경제단체에 루마니아 방문을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자는 요청에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 파벨 포페스쿠 하원 국방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한 김 의장은 한국 방산업체의 군 현대화 사업 참여 등 K방산 세일즈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루마니아가 군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한국의 방산 산업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것도 또 공감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렇게 첫 해외 순방에서 원정과 방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전방위 의회 외교를 마치고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장애인들의 생활은 더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폭 확대된 비대면 서비스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러온 변화에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쏟아진 폭우에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치권이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무인 주문 단말기, 즉 키오스크 개선을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키오스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음성 기능과 점자자판 모두 지원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에겐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유리벽과 같은 키오스크의 상황은 또 다른 절망과 회한을 갖게 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정보라는 것은 음성과 우리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자 정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사업자가 각 키오스크의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추도록 했지만 시행령 과정에서 유예기간 1년과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 그리고 몇 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은 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김혜지 의원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불편을 느끼는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후 복지부와도 계속 논의해 유예 기간을 축소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6월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민생우선 실천단 산하에 장애인 권리보장팀이 장애인 지원주택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7대 입법과제로 포함하고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팀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당의 특위위원장을 제안해 장애계 수건인 탈시설 지원과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려고 했고요. 그 목소리만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법안 발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해서 특위를 만들자. 그리고 그 특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 법안들을 처리하자라고까지 말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는 여야 17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장애계 문제에서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고 주요 의제를 살펴보는 국회 장애인 권리 보장 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의 이번 폭우까지 재난에 처한 장애인들의 상황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선 여야의 초당적인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계획했던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호우 피해로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민생 현안에 우선을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시점은 여러 야당과 소통 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적위원 4분의 1, 75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불거진 일각의 배신자란 비판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 SNS에 박민영 대변인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충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 시절 발탁된 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 근무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 배신자 비판이 나왔는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충성한 적 없고 따라서 사람을 배신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김동길 기자와 이슈 분석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이제 또 안게 됐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당내 중진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이제 관리에 중점을 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당 혼란을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수습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좀 읽혀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혁신형 비대위로 갔다고 하면 그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이 좀 컸을 텐데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당내 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 안정을 우선시한 다음에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형 비대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 구성에도 관심이 가고 있죠? 당원 당규에 보면 비대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 비대위원장은 이제 9명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주 비대위원장과 이제 당연직인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을 제외를 하면 6명의 인선을 주 비대위원장이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외부 인사를 2명에서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4명 정도를 내부 인사로 2명 정도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당내 인사로는 이제 초재선 3선 의원 등 이제 선수별로 구성하는 방안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까지 주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이제 100일이 맞는 게 17일이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바로 당 수습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비대위에 이제 그 친윤계가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되느냐도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 비대위원장은 계파를 안배하겠다라는 것에 선을 그었고요. 네.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을 중시하겠다. 그리고 당의 안정과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색채, 계파 논란 등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을 비대위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들을 밝혔거든요. 네. 윤핵관의 이선 후퇴에 대한 이제 논란도 조금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비대위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답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어제 기자간담회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번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당내 갈등이 이른바 윤핵관 또 이준석 대표계의 싸움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 구성에 이제 주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이제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윤핵관 중에 또 이제 핵심 윤핵관이기 때문에 들어가느냐 마냐도 지금 이제 또 다른 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또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좀 의지가 좀 있으면 네. 뭐 결단을 한다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 대표 본인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당원 당규에는 이미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자동 해임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네.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판단은 내일이나 모레쯤 이르면 모레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소속 정당을 향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건 정말 그냥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 또 13일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에서 이제 전면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전면전에 나선 것을 보면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에는 대표직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이 결정을 뒤집고 비대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라는 이제 벼랑 끝 전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이 대표의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대표의 이 싸움이 사실상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의 이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 규정을 지켜가면서 했거든요. 당원 그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네. 직무대행할 수 있는 규정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켜가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근데 판단이 이준석 좀 대표는 또 있고요. 절차적 정당성에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미 일단 의원들의 다 총의가 모여줬고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다 이제 지켰다. 절차적인 부분을 지켰다라고 보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법원 해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의미를 둘 것이냐의 법원의 판단인데 네. 지금 정치의 당내 그 정당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정당에 지켜진 절차적 정당성을 더 우선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판단들이 나오고 있군요. 예, 그런 관측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네. 되면 이 대표가 당 내부를 공격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 당 내에서는 조금 더 혼란은 좀 있을 수 있고 네. 만약에 이제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비대위 최대 과제가 이제 다음 전당대회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뭐 관리형이냐 혁신위냐 이제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또 이제 언제 치러지느냐 이 부분도 또 이제 관전 포인트죠. 네,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추석 이후에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에 하냐 아니면 내년 4월까지 늦추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이 지금 양립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측은 이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내 조기 안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달에 이제 당대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대위원장과 대표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지금 김기현 의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 4월 전후에 전대를 주장하는 측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이제 당권 주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전대가 내년에 열려야 내년 4월에 열려야 출마 길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네. 또 정 부의장은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조금 맞서 있는 상황. 이긴 합니다. 네, 주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이제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주 비대위원장은 본인에게 이제 좀 권한과 좀 기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전대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고 내년 4월에 좀 힘을 싣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올해 첫 정기국회이기도 하고 또 국정감사도 있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전대로 가면 모든 또 정치적인 이슈들을 또 전당대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염려, 좀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발언들이 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 비대위원장의 현재까지 발언들을 보면 내년 4월 전대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정치인 일괄 배제입니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정치인을 대거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MB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정치권에선 대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일까요? 대통령실에선 정치인 사면은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친이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인데요. 김영우 전 의원,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낀다라면서 3개월마다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란 말이냐라면서 꼬집었고요.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사면 소식을 들은 MB가 오히려 나를 걱정하듯 윤 대통령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독여줬다며 MB를 사면하지 않는 것은 인질로 잡아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두 용서하고 통합의 길 가시라면서 대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전국을 돌파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나 라면서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심사위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전날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표될 광복절 특사, 정치인 일괄 배제란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여당 내홍의 책임은 누굽니다. 집권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서 비대위 전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바로 어제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서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극심한 당 내홍으로 여권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로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현 국민의힘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에 대해서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9%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라고 답한 비율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21.4%, 이어 윤핵관으로서 리더십 논란을 초래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16.7%,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4.3% 숨겼습니다. 무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지금의 여당 위기는 당을 이끌어온 윤핵관보단 윤 대통령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선 이와는 다른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바로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용에 가장 책임이 큰 인물로 김재동을 꼽았습니다. 일부에선 김재동이란 표현을 쓰더라라면서 김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재는 장제원 의원, 동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설명을 하면서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진지한 태도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당권 도전 의사를 시사한 나경원 전 의원, 윤핵관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면서 문자 파동으로 당의 비상 상황을 촉발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선 재신임 투표로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두 분이 가장 핵심이니까요. 네,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당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 내용 수습, 지지율 반등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비대위가 또다시 출범했지만 향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오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법적 공방의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당 안팎의 상황이 그야말로 비상 그 자체인 국민의힘. 지금의 갈등과 분열을 수습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잘 지내셨는지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이게 기록적인 물폭탄이 이제 중부지방을 강타했는데 오늘 오시는데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오늘은 서울 시내를 나갔는데요. 네. 일단 시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차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네. 출퇴근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네, 저도 오는데 평소보다 2배 걸렸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잘 왔습니다. 교통정보 미리 잘 듣고요. 네. 예, 막히지 않는 곳으로 잘 왔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으시고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 취임 후 처음 맞은 그 대형 재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첫 사과에 이제 나서기도 했는데 한편에서는 여의도 그 대통령의 그 초기 대응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주변 도로가 이제 침수로 잠겼기 때문에 자택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윤 정부의 첫 번째 재난 대응 두 분께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엄중하고 위중하고 엄숙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태도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웅변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퇴근길에 우리 집 주변 아파트가 잠겼다라고 그런다면은 바로 유턴해야죠. 유턴해서 사무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어야 되고요. 더 바람직한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겠지만은 재난위기대응센터가 청와대에 이미 살아 있으니까요. 누군가 비서실장이건 아니면 수석 중에 한 분이 그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보자.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달 동안 안 썼으니까요. 네.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대통령은 못 가더라도 실무자들이라도 가서 거기를 봤어야죠. 지금 완전 깜깜이 아닙니까? 이 2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만들어 놓고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청와대 위기대응센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번에 대응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문제를 이번에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왜 대통령의 위치가 그러냐고 나오니까 이거 대통령은 그럼 퇴근도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을 수석 한 분이 했어요. 이건 화를 푹 돋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지금 자세, 태도, 그리고 인식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 너무나 안이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마추어로 보인다. 그리고 또 야당이 지적을 하니까 재난도 정쟁으로 삼느냐 뭐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이건 잘못했지만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주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이번에 자연재해가 아니고 외교안보 사안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이것을 제가 분석이나 뭐 평론하기보다는 사실 정치권 또 대통령실에 좀 호소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이거는 거의 뭐 100년 만에 쏟아진 폭우입니다. 예. 예, 정말 물폭탄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저께 사실 대통령이 그날도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기 때문에 자연재해 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됐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정도 상황에서는 역시 퇴근을 조금 미루는 게 옳았다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퇴근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보통 우리 이제 정치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지역구의 경험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피해, 홍수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구제역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늘 긴장을 하거든요. 저는 뭐 외국에 갔다가도 급히 귀국한 예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 재난관리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총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면서도 거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도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사실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 지역구에 많은 그 물피해, 수해 피해가 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로지 대통령 공격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어제와 오늘 대통령은 이제 수해 피해 지역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지침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재난 시스템도 더 선진화해야 되겠죠. 그 반지하에서 숨진 가족 그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도대체 나라 돈,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도대체 선진적인 재난 방지 시스템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말이죠. 또 역대 정부에서는 이걸 왜 못 해왔는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네,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는 첫 특별 사면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광복절 특사 민생 경제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심사의 특사 명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김 전 의원께서는 그 호적 초보니 친이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전 정치 톡 코너에서도 아까 그 관련 발언 언급하신 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입장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못다 하신 말씀 속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친 MB계죠. MB 덕분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호적 초본의 친 MB계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이제 사실이고,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예, 사실이고요. 저는 그 친 MB계 이걸 좀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이고 그다음에 지금 병세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15 특사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뭐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정말 배신감까지 느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아무리 국정 운영이 지금 어렵고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그냥 미루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속이 보이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주어진 이유는 그 사면과 관련해서 다소 여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그것을 결단함으로 해가지고 그 이슈를 매듭 지으라는 뜻에서 그 권한이 지어진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은 또 결국은 연말 성탄절 뭐 특사라든지 내년 또 무슨 특사라든지 계속 이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이슈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론 분열은 그만큼 또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실 결정을 잘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자꾸 이제 이걸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의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굉장히 실망스럽고 물론 그 어제 제가 이제 이재호 전 대표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MB께서는 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원칙적인 얘기겠지만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안 한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막판에 좀 통 크게 결단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본인은 애가 타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집행정지도 돼 있고 그러니까 됐다. 뭐 이렇게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리고 너무나 여론이 MB에 대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파렴치범으로 보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사면 결정으로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당 상황을 이제 짚어볼 텐데 먼저 그 여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당은 그 주호영 후보가 이제 다채를 올렸는데 주 위원장의 비대위 성격은 이제 혁신형 관리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내년 초 전대론에 이제 지금 그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핵관과도 이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이 비대위에 합류를 할 것이냐, 당연직인데 현재 기류가 조금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이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네.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26일 날 그 문자, 내부 총질 문자가 없었더라면 비대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필요했겠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대위로 갑자기 해서 릴레이 사퇴로 최고위원들이 쭉 그만두고 하는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따지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 뭐 당 내외에서 매우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걸 또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방법은 딱 하나죠. 원내대표 그만두는 건데 네. 지금 원내대표는 또 그만둘 수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권 대표 본인의 입장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아웃이다. 끝이다. 벼랑 끝이다라는 또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 해결점을 아마 오늘 비대위원장이 된 쪽하고 또 앞으로 비대위원이 이제 될 사람들하고 앉아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비대위에서 빼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위도 이제 당 최고 지도부인데 네.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보고 당신 참여하지 마시라 하면은 그거는 당에 엄청난 또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권력 투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는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고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철저하게 의원들의 문제예요. 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고 네. 그래서 재신임을 받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이것은 외부의 어떤 여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비대위의 고민도 크겠죠. 다만 이제 비대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면 그런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외부에서 있는 분들은 재신임, 그러니까 의총에서 재신임 절차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오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현직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당장 원내대표가 어떤 타의에 의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을 좀 배제할 그런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핵심 중에 핵심 그 권 원내대표가 이제 포함이 된다면 뭐 비대위원장의 의지하고는 또 이제 좀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 이해하기에는 윤핵관 배제는 그 새로 이제 임명할 비대위원에서는 배제한다. 또 그다음에 다른 이제 당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직이 많이 있죠. 비대위원 말고도 그런 당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이 된 이준석 대표가 당과의 법적 전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가처분 카드를 뽑아 들었는데요. 자, 이 대표의 반격 어떻게 보십니까?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는 여러 가지 권력 투쟁에 의해서 밀려났고 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면 초과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 투쟁, 정말 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은 정치적이진 않죠. 정치적으로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아끼고 지지했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도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아주 소신을 가지고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해 왔고 비대위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나 가처분 이것만큼은 안 된다. 당과 국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다. 라고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 옳은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그 당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투쟁에 의해서 밀려났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에 많은 무리를 빚게 된 것은 당대표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투쟁으로 가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저도 한때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네. 또 정치 선배로서 그런 그 충언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호영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서 어떤 얘기가 됐든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처분에 일단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판사 마음입니다. 그것도 남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마음입니다. 신청 사건은 원래 그 대단히 좀 연조가 있는 부장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의 민사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은 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7일 날 지금 신문 기일이 잡혔다고 그러면은 네.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재판은 또 재판대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요. 이 법적인 싸움은 굉장히 단기전도 있지만은 장기전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죠. 당은 보면 이제 금방 김 의원 얘기한 대로 뭐 정치적이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법을 당원 당규를 두드려 맞추고 무슨 배관공이 관 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예견이 됐던 거고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의 행태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한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의 원로들이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 여지를 모두 다 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끝까지 가보자 이런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려운 법률과 정치가 불꽃을 튀기는 뭐 그런 경지로 지금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여당의 당원 개정의 그 진통 상황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야당도 지금 그 자유롭지가 않죠. 그 당원 그렇죠. 그 80조 개정 문제가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지금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 간의 이제 공방을 넘어서 당내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당원 개정에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볼까요? 아니 지금 여야가 막 당원 당규를 네. 진짜 뭐 배관공이 배관 구부리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80조를 만들 때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 독점주의를 이용해서 기소를 편의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당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일단 한번 걸르자,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그 당시에 몇 개의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때 김상곤 개혁위원장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이때 이론이 없이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이 시점에 이걸 한다라는 건 맞지 않죠. 지금 찬반이 많고 뭐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개정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대표 유력한 후보가 혐의를 뭐 10개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꿔보자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입장은 일명 그 검찰 공화국 상황에서 야당 탄압이 이제 벌어지고 기소 남발이 그렇죠. 우려된다 그 입장 아닙니까? 처음하고 좀 얘기가 또 달라진 건데 네. 처음 얘기는 또 그건 아니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말을 가끔 이렇게 잘 휩니다. 배관하듯이 또 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네.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 발의한 사람들과 당내에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친명계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가지고 바꾼다 하는 것은 좀 대국민 설득에서 약하고요. 또 하나는 이 80조 조항에 검찰의 그런 정치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분명히 이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 수사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미 80조 안에 그런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운명이 바뀌고 이러는 것은 이준석 대표처럼 저렇게 윤리위에 가서 운명이 바뀌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이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계제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개혁의 차원에서 그때 야당 때 네. 깨끗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만든 이 당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 혐의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 당원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방탄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참 그 방탄 많이 봐왔지만 네. 이렇게 철저하게 방탄을 드러내놓고 방탄 국회를 준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방탄을 위해서 그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더 이 방탄을 완전히 철갑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당원까지 거쳐가지고 확실하게 방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나 거꾸로 가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강하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해철 의원도 이것은 바꿔야 될 당원이 아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도 이것은 이재명의 사당화로 가는 길이다. 그다음에 여당 됐을 때하고 야당 됐을 때와 이 기준이 달라지면은 그거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네. 당 내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좋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 방탄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그리고 민주당 당권 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에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도 최대 200mm, 영서 남부 등 지역에도 최대 150mm가량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크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침수 피해 등 사고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